안녕하세요. 정신적, 정서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네, 여러분 아니 조은님 인사 안 하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 방송 까먹으신 거야. 26년 차. 그거 왜 안 하세요? 26년 차 조우입니다. 조울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8년 차 조울러 남편과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조우 아내입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어, 네, 번개 방송을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네, 네, 그래도 또 우연히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는 거 알게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채팅으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 들어오셨네요. 네. 네, 2021년에 새해 정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조은님 저희가 앞으로 라방을 좀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4,9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 한 해에는 조금 더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컨텐츠도 자주 올려서 좀 구독자를 많이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상치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통과해 내셨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청취자분들 그냥 계신 것만으로 승리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해야죠. 네. 그래서 화요일 오전 11시로 저희가 그 시간을 정했어요. 네, 매주 정해진 시간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전 시간대가 편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희의 상황상 저희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잠깐 맡기고 오전에 방송을 하는 걸로 아니면 아예 늦은 시간 밤밖에 라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를 재우고 방송을 하면 밤 11시는 돼야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제 환우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맞아요. 네,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전에 라방을 하고 이 시간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고 만약에 11시가 뭐 직장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어려우시다면은 그 이후에 그냥 함께 들으시면서 소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아내님, 조 아내님께서는 2020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되게 바빴어요. 이제 가정주부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해서 돌밥이래요. 그러니까 다 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또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고 뭐 또 심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침밥 했는데 돌아서고 치우면 또 점심밥 해야 되고 이런 그래서 돌밥이란 유행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은님 그거 아세요? 코비디어스라고 해서 코로나 디볼스가 유행이래요. 네, 디보스, 이혼을 말하죠. 네네네. 네. 그 전에는 자주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의 리얼한 모습을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이제 사랑이 쌓이기보다는 서로 불편해지고 이제 또 불편했던 부분이 부각돼지고 하면서 사실 한국은 감사하게도 별로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이혼 신청률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서양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한 해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낸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뭐 코로나 전부터도 항상 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같이 계셨죠. 네. 작년에는 좀 저에게 조은의 마음 약국에게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이 출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유튜브에 이제 올라왔었고 또 신문사를 통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 기독교 신문사 뉴스앤조이에 좀 소개가 됐었고 또 조선일보에서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정도 저희 기사가 나옵니다. 아, 뭐 신문 기사 나온 거 이제 저희 가족끼리는 이슈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나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빨리 네, 돌아가죠. 네. 오늘은 이제 토닥토닥 정신과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라방을 할 때 이제 질문을 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거나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정신질환의 교과서 같은 책이죠. 벌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쇄가 7번 초판 이후에 여러 번 재인쇄가 됐고 2016년 4월에 발행된 책인데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돼서 최신 이제 법률 관련된 사항도 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그 평소에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책이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큰 목록을 보시면 정신장애 발병과 입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에서는 보호 입원이 무엇인가요? 민법상에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딱딱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우들과 같이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치료 기관의 선택, 사실 병원도 1급 병원 있고 2급 병원 있고 대학병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또 약물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 외래진료에 대해서 정신병원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 검사와 치료, 그리고 환자의 임신과 출산, 재정 상황, 정신장애와 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페이지가 아마 굉장히 두꺼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것은 알맞지 않고 네. 그 앞에서 이제 본인이 궁금하신 그 질문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6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보고 그 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조은님께서는 이 책을 굳이 자세히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제가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청취자분들께 예시로 한 챕터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질문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은 왜 한 달 이상 처방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책에서 답변하기로는 여러 정신과 약물 중 처방 일수 제한이 있는 약은 트리아졸람 21일, 졸피뎀 28일, 벤조디아제핀 30일 등입니다. 모두 수면 유도제 혹은 항불안제, 신경안정제입니다. 해외 출국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일수 이상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처방 시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환자나 가족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그 약을 과도하게 드신다거나 네.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위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기 처방은 어렵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네. 방금 소개된 약 중에 그 졸피뎀이 어느 유명한 여 가수가 네, 맞네요. 네. 그 소지하고 있다가 네. 좀 보아요. 문제가 되었던. 보아라. 저희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일본에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수입을 하다가 문제가 됐었죠. 네. 네. 네, 이것을 이제 또 약을 한 번에 드시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약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저는 사실 비염 환자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소아과를 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비염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네. 그래서 그 뒤로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저도 환절기 때 코가 조금 막히고 잘 때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을 벌리고 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나도 비염이 있구나 이런 걸 네. 알게 됐는데 비염 환자들이 먹는 알러지 약이 있어요. 네. 약국에서 그냥 파는 뭐 유명한 지르텍 같은 그런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혹시 몰라서 한 번에 살 때 그냥 여러 개를 사거든요. 금액이 네. 저렴하고 한 2,000원, 3,000원 이래서 3개씩, 2개씩 사는데 약사 선생님이 하루에 한 알만 드셔야 돼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네. 그것도 하루 여러 알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 알 이상 먹지는 않는데 모든 약이 그런 약간의 중독의 위험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당사자분보다는 가족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사실 안타까운 게 대학병원은 진료 시스템상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대해야 되다 보니까 3분 정도? 그래서 뭐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메모지에 적어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책이 정신과 의학 그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함께 편집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들이 여기에 다 대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의 부제가 오해와 편견을 넘어 정신과 제대로 알기 이런 책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정신질환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좀 더 체계가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눈에 더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네.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종이로 책을 공부하는 걸 권하잖아요. 근데 뭐 영상을 보거나 하는 건 사실 볼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보고 나면 참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책을 읽으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네. 저도 이 책을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저희의 그 썸네일을 보시고 한 네. 분이 저희가 쓴 책이 나온 줄 알았다고.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명으로 조 부부의 책 네. 소개라고 해서 네, 조은님이 잘못 쓰셨네요. 네, 그러게요. 북, 저희 부부가 소개하는 책인데. 네, 북 리뷰 뭐 이렇게 네.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아니, 이 정도 책을 쓰실 거면 뭐 조은님 6년 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질문들을 좀 훑어보면 이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이 보호자나 이제 가족께서 갖고 계신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나 네. 아니면 보호 입원이 무엇이고 또 행정 입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외국 국적인 사람도 동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2018년에 이제 재인쇄가 돼서 사실은 가장 최근의 법령은 약간은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함이 없고, 또 환자 가족이 사실 책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질환이 몸의 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디다 물어볼 때도 마땅히 없어요.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이 책에 쓰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이 7분 계신데요. 네. 2020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조울증이나 정신질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새해가 다가왔는데 올해 신축년입니다. 네. 네.
무슨 해인지 아시죠? 소, 네. 그래서 신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신축년을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해다 한자로 축자가 이제 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새로운 걸 짓는 해라고 설명하시면서 2021년에 무너졌던 가정과 직장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번 연도에 키워드로 좀 말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졌던 또 이렇게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한 한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도 참 버라이어티 했죠. 저희 친정아빠가 이제 재입원을 하시고, 네, 저희 친정아빠가 젊은 시절에는 발병을 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셔서 퇴직을 하시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알코올성 조울증으로 발병을 하셨어요. 네,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거의 집에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작년 초에 그 친형이 돌아가시면서 그 충격으로 한 달 가까이 또 소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강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감사하게 또 회복이 돼서 지금은 술 안 드시고 맞아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은님은 작년에 또 그 동료 지원과 네, 이수하셨죠? 네. 네. 동료 지원과 교육이 그 전에는 각 그 지자체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립정신건강 센터에서 M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표준화 교육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화 교육으로 된 집필된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하고 또 실습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시험도 봤어요. 네, 동료 지원과 제도가 사회복지사와 같이 뭐 똑같진 않지만 그런 종류의 네, 그런- 하나의 직군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동료 지원가가 뭔지를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동료 지원가는 이런 정신질환을 알았던 분이 회복 단계에 있고 그 다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돕는 그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직업인데 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뭐 다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자조 모임들이 굉장히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네.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화상 환자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분들의 모임 이렇게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오픈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회복되신 분이 리드하면서 서로 이제 더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분들이 아무리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래도 좀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잔소리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 지원가 분들이 찾아가서 이 약에 대해서 이 약이 얼마나 힘들고 부작용이 어떻고 그런 것을 공감해주고 또 나는 그래도 약 잘 먹고 이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료 지원가 분하고 함께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렇게 했지만 어떤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동료 지원가가 찾아갔을 때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동료 지원가에 대해서 이래서 동료 지원가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팀을 이뤄서 한 명의 환우를 함께 돌보는 건데요. 뭐 이제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잠깐 뉴질랜드인지 외국에서는 한 분의 정신질환 환우가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있고 또 이제 약이나 이런 구체적인 치료를 돕는 간호사분이 계시고 또 이제 심리 상담사가 있고 동료 지원가가 계시고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한 5분의 예. 전문가가 그 한 사람의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형태가 돼서 사실은 발병을 하고 나서 가정과 사회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 또 관계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심리 상담만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상담사가 상담해줄 내용과 동료 지원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정말 더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직장을 네.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또 본인이 물론 이제 원하셔야 되겠죠. 이런 일에 적성에 맞고 하셔야 되는데 직업 선택의 기회가 확 줄어들잖아요. 발병을 하게 되면. 근데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취업해서 전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동료 지원가라는 직군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동료 지원가 교육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교육을 받으면서 동료 지원가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하시게 되면 채용의 기회도 생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들을 이제 채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까 조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 동료 지원가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일부의 센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써서 시행해보는 예비로 집행해보는 정도였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이제 나라에서 임명한 정신건강에 가장 권위 있는 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 해서 작년에 시도를 한 거고 지금 그래서 아마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신교육 관련된 사이트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정신교육 팀 쪽으로 클릭을 네, 해보시면 2021년에도 교육 예정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공고가 안 났는데 네. 네, 동료 지원가 당사자이시면서 약을 잘 드시고 회복하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이수증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파도선 단체에서도 한 20몇 분, 또 고운누리 성남에 있는 곳에서도 몇 분이 받으셨고, 또 부서울 시내가 부산에 있는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예, 단체 회복 이름이니까. 단체 이름이니까. 네, 네. 네. 정신질환 2년 전에 재작년에 정신질환 건강 관련 협회들의 단체들의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우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족과 당사자 단체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 오셔서 200명이 넘게 네.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조은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그 동료진과 교육을 할 때 강사로 오신 어떤 분이 당사자이시고 회복된 환우인데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나요? 변호사셨나요? 변호사, 네, 강사분이 변호사셨어요. 네. 그분이 정신질환을 앓으셨던 건 아니고, 이분이 판사셨다가, 이제, 어떤,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조현병 환우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와 이제 환우가 이제 왔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된 상태고, 또 퇴원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판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퇴원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퇴원시키면 너가
내 아들 돌봐봐라. 이런 말씀을 너가 하셨다는 데리고 거예요. 살아라. 너가 데리고 네. 살아봐라. 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분한테는 그게 좀 정신질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네.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정신질환 관련 법을 이제 만드시고 또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여쭤봤던 건 그분 말고 본인이 당사자신데 회복된 한우가 조연이셨던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전문직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강의를 오셨는데 그분의 말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는 직업이 의사이면서 환우이신 분들을 가끔 뵈잖아요. 네, 의사거나 네, 다른 네. 전문직을 보는데 사실 실제로 저는 직접 만나뵌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회복된 환우인데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근데 아무튼 근데 조은님이 강의하다 만나셨는지 어디 세미나 가다 맞아요, 만나셨는지. 맞아요. 조현병을 앓으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그 파도선에서 이사로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약을 잘 드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아니 말씀- 남의 신상 정보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본인 허락 없이 자꾸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네. 교육을 오실 수는 있지만 방송에 나오고 싶은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이 정신질환 커뮤니티가 왜 힘이 없고 또 국가에서 이 정신질환 커뮤니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우인지를 집계를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또 이 정신질환 커뮤니티를 향해서 예산이 왜 많이 안 떨어지는지 네. 그냥 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왜 다른지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안 얘기를. 하시면 네. 네, 조연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발병하기 전에는 정신질환이 한번 이렇게 발병을 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네.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의사라던 직종이나 변호사 이런 직종이 조금의 집중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발병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환우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다 얘기를 네, 네, 하고 네.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네. 저희 막내가 이제 방학이었어요. 유치원생인데 지금 올해 4살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 리커버리님. 저희가 실명이 아닌 분만 불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방학이었다가 이제 다시 이번 주에 긴급보육으로 한 4명, 3명 이렇게 모여요, 유치원이. 동네 바로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보내는데,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해가지고, 네. 네, 겨우 늦게 보냈습니다. 맞아요. 아, 우리 막내 아주 막- 굉장합니다. 네. 근데 어느 집이나 셋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때를 쓰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를 다 써요. 화를 냈다가, 막 애교를 부렸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킬을 다 구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아니, 이제 막 청취자들 들어오셨는데 조금 더 얘기 나누시죠? 네. 네, 급하게 어디 가셔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장애 등급이 작년엔가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1, 2, 3, 4, 5, 6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두 가지로 이름이 뭐였죠? 두 가지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네, 김정숙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흔해서 실명 부르셔도 된다고.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받아놓으시는 게 좋은 게 조은님이 사실 되게 안 좋았을 때 입원했을 때 제가 신청했다면 장애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전화로만 주민센터에 물어봤는데 뭐 그분이 담당자가 아니셨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회복이 되셔서 신청하셔도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받아보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는 아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나온다. 네. 이제 그게 생활 능력 척도 점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환우가 혼자서 일상생활 얼마나 가능한가 이런 걸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있는데 주치의께서 아무리 좋게 써줘도 내가 의사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당신은 안 됩니다 하셔서 저희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 공원 같은데 할인이 되고 기차나 버스, 배 탈 때 이런 거 할인 받을 수가 있고 좀 혜택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책에서 소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임신 중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좀 길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 4주경부터 10주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약물을 끊거나 줄여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물이나 술 같은 물질은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약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임신 4주에서 10주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약물 중단이 태아와 산모에게 주는 위험성도 심각하므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가족 주치의와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할 수 있죠. 네, 네. 그 정신과 약물은 등급이 나눠지는데 위험군에 따라서 꼭 정신과 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들이 이제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한 등급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 이런 것도 두 번째 등급이래요. 가장 안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약 자체가 주는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초기 때 단약을 해도 되는지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태아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약으로 변경해서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임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미리 밝히셔야 돼요. 네, 맞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부약도 안 좋고 감기약도 안 드시는 분들 많죠. 임산부들은 사실 먹을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감기 걸려도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민간요법으로 극복하는데 이거는 꼭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약물이 갖고 그 퍼센트로 부작용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약이? 그렇죠. 예, 없는 제가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걸 하나 사도 보면은 안내 설명서를 보면 사실은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부전증 뭐 막 되게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수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0. 몇 프로의 그런 조그만 확률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 거고 이 책에서는 의학적인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면서 임신 출산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한테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이 병이 유전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도 애들이 이제 3명이고 그중에 이제 유전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유전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제가 책도 찾아봤어요. 사실 저희가 애가 3명인데 부모 중에 1명이 조울증일 경우에 유전될 수 있는 게 2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확률로 본다면 우리 아이가 걸리면 100%인 거죠. 안 걸리면 0%인 건데 뭐 굳이 따지자면 4명 중에 1명 정도인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조울증 완치제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말씀도 드려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치매약을 패치로 붙이는 거를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패치제 같이 파스 같이 이제 팔에다 붙이기만 해서
치매 증상 완화시켜주는 게 개발이 됐대요. 이제 네. 상용화 과정에 있는데 조울증 약물도 훨씬 좋은 거 간편한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발병될 수 있는 평생 발병률이라고 하죠. 그것이 25%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평생 살면서 어떤 정신질환이든 그것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4명 중에 1명인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저희 뭐 가족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지인 한 사람 이렇게 맞아요. 건너뛰면, 주변에 네. 뭐 친척이나 이웃만 보시면 한두 명 꼭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신약이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뭐 걱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그 걱정 때문에 막 그 걱정에 이렇게 휩싸여서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정신장애 등급 얘기하다가 이제 이 이슈로 넘어왔었는데, 장애 등급을 저는 사실은 신체 장애보다 정신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역차별을 당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겉으로 보일 때 너무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환자라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정신장애 등급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사실 환우분들이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좀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잖아요. 조우님도 회복이 많이 되셨는데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3, 40대 젊은 남자분이 8시간 자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활동의 제약들이 있는데, 그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한 어떠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정신장애 등급도 좀 더 혜택이 많아지고, 일반 장애인 분들 같이 취업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이응미응님, 네. 예,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아니, 다시 괜찮아졌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신 중에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단약을 하시다가 조금 재발이 되신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단약이라는 게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하셨다기보다는 본인이 임의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태아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 네. 단약을 했는데, 아까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약의 위험이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득보다 더 높다면 그거는 좀 임신을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개개인은 판단해 드릴 순 없고,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부부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조은님 오늘 자꾸 왜 임신 얘기를 하시나요? 네. 궁금하셨나요? 네. 그 한 분께서 동료 지원과 교육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알아보셔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매해 그 교육이 있을 거예요. 네, 매년마다 시행 예정이긴 한데 지금 1월 초다 보니까 아직 공고가 나진 않았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정보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께서 장애인증 재발급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으셨다고. 네, 참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공무원이나 그런 경찰 관계자분들, 또 교육직에 계신 교사분들은 정신장애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직업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신문에도 이제 났었고, 기자회견을 해서 났었던 일인데, 그 장애인 유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굉장히 우수한 점수로 통과를 하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어떤 장애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면접관은 어떤 장애가 있냐고 물어볼 수 없대요. 네, 매뉴얼에. 차별이죠. 네. 네, 근데 그것을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는 조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다라고 너무 좀 순진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신질환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네, 순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건데 네. 그 감독관이 잘못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네, 저희 아까 말하신 그 동사무소 직원분 제가 좀 교육시켜드리고 싶네요. 제가 혼내주고 네, 싶네요. 어느 동사무소인지 이제 지역을 말씀해 그걸 왜 주시면 말하세요? 예. 그 아까 정신장애 등급 받으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정신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한다 하면은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평소에 진료 받으셨던 주治의 선생님께 가서 그거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GAF 척도라고 해서 환자분 당사자께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지 점수를 매기는데 뭐 적절한 음식 섭취, 대소변 관리, 목욕, 청소 혼자 할 수 있는지, 규칙적인 통원이나 약물 복용 혼자 가능하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점수로 다 척도화해서 51점에서 60점 사이이신 분이 3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상급으로 만약에 판정이 되시면 그래서 GAF 척도를 의사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작성을 해서 그 서류를 주시면 서류를 이제 주민센터에 내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급 판정을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교통면에서는 이제 지하철 전액 무상, 그리고 철도나 항공은 50% 할인,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할인, 전화요금 50% 감면, 최대 3만 원까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입장료 무료,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받으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시면 약간의 장애인 수당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좀 훑어보다가 좀 관심이 가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신장애로 인해서 이혼을 당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정신장애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인한 다양한 행동 문제나 관계상의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는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사실을 숨긴 때에는 아예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결혼을 생각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될 수 있다면 전문의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신장애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그럼 이제 배우자의 귀책 사유라고 하죠. 상대 배우자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봤을 때 원인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걸 의도적으로 숨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로 인해서 뭐 폭력이라든지 금전 문제 사고를 친다든지 뭐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좀 왜 이혼 얘기를 하세요? 좀 좋은 얘기로 끝내주시지. 네. 저희 처방받아서 약을 먹긴 하지만 괴로워할 때 적절한 위로의 말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람에 따라 사실은 부작용을 느끼시는 게 전부 다를 수 있어요. 조은님은 전에 이제 약을 많이 드실 때 침을 많이 흘려서 잘 때 네, 침을 많이. 아니요, 평소에도 침이 좀 많았어요, 과하게. 아, 근데 그, 흐르는 네, 정도는 네, 아니었고, 네, 네. 근데 잘 때는 그게 삼키는 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베개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과 약은 특이하게 약의 효능은 증대되고 부작용이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을 좀 인내해서 지나고 나면 점점 그 부작용의 증상들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또 약의 개수와 종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시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다 하시면 물론 주치 있게 얘기해서 약을 좀 조절하거나 바꾸거나 하실 수 있는데 저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네.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지만 고통의 시간이 끝이 온다.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족이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가족분께서 이 환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갑자기 번개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셨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썸네일에 조 부부의 책 소개라고 해서 저희가 쓴 책을 소개하는 거라고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정신질환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곳은 대학교가 어딘지도 안 보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견에 대해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들 때 병력을 얘기 안 해서 나중에 혜택 못 받고,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정신질환자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공무원 직종도 수행할 수 있는데 네. 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잘라버리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절대로 그 정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의 네. 동의 없이 열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걸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네, 없고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어보셔서.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방송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명언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성 있는 조우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조우님.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가는 몽당 연필입니다. 마더 테레사 분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세상에 실현하고자 할 때 그 도구가 되는 연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또 없으신 분은 또 인생에 보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연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